밤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불빛이 더 환하게 타오르는 방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사랑방에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볼 때마다 혀를 찼거든요.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거라면 칭찬할 일이었겠지만 그 방의 주인은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70살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그가 왜 그 나이에 붓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최선비라 불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을 훌쩍 넘겨 70을 바라보는 분이었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밭고랑처럼 패여 있었고 손은 평생 거친 농사일을 해온 탓에 나뭇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갓 글을 배운 어린 아이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눈빛에 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최선비의 하루는 남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쇠스랑질을 했고 해가 중천에 뜨면 김을 메고 소를 몰았죠. 평생을 가난한 소작농으로 살아온 그에게 농사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들 고단한 몸을 누일 시간이 되면 최선비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손을 냇가에서 깨끗이 씻고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을 꺼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글을 읽는 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죠.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의 열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이 뒤돌아서면 기억나지 않았고 침침한 눈은 글자와 줄을 헷갈리기 일쑤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최선비는 그저 괴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수다를 떨곤 했죠. 아니 저 윗집 최 영감은 아직도 그 짓을 한대. 그 나이에 글을 배워서 어디다 쓴다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젊어서도 못한 공부를 다 늙어서 하려니 오죽하겠어.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지 않나 몰라. 이런 소리들이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면 최선비의 아내는 부엌에서 행주를 쥐어짜며 남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선비는 그런 말들을 기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최선비가 처음부터 늦깎이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적 마을에서 신동 소리를 들을 만큼 총명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가난이 죄였습니다. 병든 부모님과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소년 최선비는 붓 대신 호미를 잡아야 했거든요. 내가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했던 다짐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고단함 속에 파묻혀 잊혀갔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청춘을 보내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경사가 났죠. 이웃 마을에 사는 젊은 김 진사가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환 향한 것입니다. 마을 여기부터 풍악이 울리고 김 진사의 집 앞에는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선비도 마을 어른으로서 축하를 해주러 지팡이를 짚고 나섰죠. 김 진사의 집 마당에는 술과 고기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은 김 진사는 거만하게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쭈뼛거리며 김 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록 나이는 한참 어렸지만 벼슬아치가 된 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였죠. 허 진사 정말 축하하네. 자네가 우리 고을의 자랑이 되었구먼. 최선비가 덕담을 건네며 술 한 잔을 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 진사는 최선비의 허름한 무명옷과 흙 묻은 손톱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 밭 갈던 최노인 아니시오. 이런 경사스러운 자리에 누추한 분이 오시니 술맛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저기 하인들 있는 곳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최선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평생을 정직하게 농사 지으며 살아왔지만 배움이 없고 벼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뻘 되는 이에게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최선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부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았죠. 돌아오는 길 최선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거든요.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늙었으나 저런 멸시를 받을 만큼 헛살지는 않았거늘. 배움이 부족한 것이 이토록 서러운 것이더냐. 집으로 돌아온 최선비는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던 5살배기 손자 개똥이가 쪼르르 달려와 최선비의 무릎에 매달렸죠. 할아버지, 옆집 돌쇠 형이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바보래. 글자도 모르면서 책만 본대. 진짜야? 손자의 천진난만한 물음은 김 진사의 모욕보다 더 아프게 최선비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할아버지라니. 최선비는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개똥아, 할아버지가 꼭 보여주마. 할아버지는 바보가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최선비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를 불러 앉히고 입을 열었죠. 여보, 내 할 말이 있소. 아내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의에 찬 남편의 눈빛을 본 순간 아내는 직감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죠. 내가 남은 여생 마지막 힘을 다해 과거 공부를 해보고 싶소. 노망 들었다 욕해도 좋소. 허나 내 이대로 눈을 감으면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닥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아내는 조용히 바늘을 옷감에 꽂고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젊은 시절 책을 덮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원 없이 하세요.
농사일은 제가 더 거들 테니.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늙은 아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최선비의 집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선비는 머리에 하얀 띠를 질끈 동여맸죠.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순 노인의 공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번 보면 외우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그를 괴롭혔거든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아이고 그 다음이 뭐였더라. 방금 봤는데 또 까먹었구나. 최선비는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탄식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책을 코앞까지 가져가야 했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면 100번을 다시 읽었고 눈이 아프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앉았거든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비의 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최선비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매서운 칼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죠. 최선비는 옷깃을 여미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깟 추위가 대수냐. 내 기필코 이 문장을 외우기 전에는 문을 닫지 않으리라. 종이 위에 한자 한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얼어 붓을 놓칠 뻔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먹물이 얼어 벼루가 뻑뻑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따뜻한 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감 이러다 병나십니다. 문 좀 닫고 하세요. 몸이 성해야 글도 읽지요. 아니요. 내 정신이 썩어 빠져서 자꾸만 잠이 쏟아지니 이 찬바람이라도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소. 어서 들어가 자구려. 아내는 고집센 남편을 말리지 못하고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두툼한 솜니부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등 뒤에 앉아 말없이 밤을 지새웠죠. 늙은 남편이 쓰러지면 받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절은 흘러 눈이 녹고 산수유가 피는 봄이 왔습니다. 최선비의 공부는 조금씩 깊이를 더해갔죠. 처음에는 잊어버리기만 하던 글자들이 어느새 머릿속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늙은 몸으로 한양까지 갈 수 있을지 가서 젊은 선비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방이 붙었습니다. 나라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본다는 소식이었죠. 최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평생의 마지막 기회다. 최선비는 집으로 달려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벼루먹, 그리고 아내가 정성껏 싸준 주먹밥이 들어갔죠.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한양까지는 걸어서 꼬박 보름이 걸립니다. 노구의 몸으로 무리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냥 쉬시는 게. 아들아 걱정 마라.
내 비록 다리는 늙었으나 마음은 천리 길도 단숨에 달릴 수 있다. 내 이번 길에 급제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갈 것이다. 최선비의 결의는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신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배웅 나온 아내와 손자 개똥이의 손을 한 번씩 꽉 잡아주었죠. 개똥아, 할아버지가 한양 가서 꼭 여사를 머리에 꽂고 돌아오마. 그때는 우리 개똥이 무등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주마. 할아버지 꼭 1등 하고 와야 해. 돌쇠 형 코를 납작하게 해줘. 손자의 응원을 뒤로 하고 최선비는 마을 어귀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죠. 칠순의 늦깎이 수험생 최선비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 막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 숲을 지나야 했거든요. 최선비가 고향 마을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씩씩하게 내딛던 발걸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젊은 사람이라면 사흘이면 갈 거리를 칠순의 최선비는 닷새를 꼬박 걸어도 절반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고 지팡이를 짚은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죠. 높고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뒤에서 말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올라오는 젊은 선비들이었죠.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는 최선비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인장 좀 보게. 등에는 보따리를 지고 손에는 책을 들었으니 필시 과거를 보러 가는 모양인데 저 아이의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이보시오 노인장, 과거 시험장은 한양에 있지 저승에 있는 게 아니오. 가다가 숨이 넘어가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그냥 집에서 손주 재롱이나 보시지. 젊은 선비들은 최선비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앞질러 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최선비는 기가 막히고 서러웠지만 화를 내는 대신 허허롭게 웃으며 먼지를 털어냈죠. 내 몰이 우습기는 한 모양이구나. 허나 젊은이들아. 너희는 말을 타고 편하게 가지만 나는 내 두 다리로 이 땅을 흙을 밟으며 간다. 누가 더 진한 글을 쓸지는 두고 볼 일이지. 최선비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생각하며 힘을 냈거든요. 밤이 되면 낯선 주막 귀퉁이에서 새우잠을 자고 돈을 아끼기 위해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꼬박 걸어 드디어 최선비의 눈앞에 한양의 숭례문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죠. 난생 처음 보는 도성의 웅장함에 최선비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기와집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여기가 임금님이 계신 한양이란 말이지. 개똥아, 할아버지가 기어이 여기까지 왔구나. 시험 당일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앞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인들을 대동하고 온 양반집 자제들부터 초라한 행색의 시골 선비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백발이 성성한 최선비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문지기 병졸조차 그를 막아서며 물었거든요. 어르신, 이곳은 시험장입니다. 구경 오신 거라면 저쪽 담장 너머로 가십시오. 아니요. 내 비록 늙었으나 나라의 인재를 뽑는다 하여 내 실력을 겨뤄보러 왔소. 여기 수험표가 있으니 길을 비켜주시오. 최선비가 품속에서 꾸깃꾸깃해진 종이를 꺼내 보이자 문지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백 개의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최선비도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주변의 젊은 선비들은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전 고갯길에서 마주쳤던 그 건방진 젊은 선비들도 저만치 보였죠. 하지만 최선비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이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붓 한 자루와 종이 한 장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뿐이었습니다. 둥둥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시험관이 단상에 올라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커다란 현판에 글자가 적혀 올라갔죠. 농민생본,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에 대해 논하라. 시제를 확인한 순간 곳곳에서 탄식과 환호가 교차했습니다. 책상 물림만 했던 젊은 선비들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떠올리느라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최 선비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흙바닥에서 뒹굴며 몸으로 겪은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백성의 삶이라. 내가 70평생 겪은 배고픔과 서러움 그리고 희망. 책에 있는 죽은 글자가 아니라 내 뼈와 살에 새겨진 산 글을 쓰라는 것이로구나. 최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르에 고이자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붓을 들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노구의 손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수전증 때문에 붓끝이 파르르 떨려 하얀 종이 위에 먹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주변에서는 벌써 쓱쓱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죠. 최선비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진정해라, 손아. 제발 진정해라. 오늘만 버텨다오. 오늘만.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첫 획을 그었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체였지만 그 속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굶주린 자에게 공자의 말씀은 들리지 않으며 추위에 떠는 자에게 맹자의 도리는 덮을 이불만 못하다. 최선비는 화려한 문장 대신 자신이 농사 지으며 겪었던 고충,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할 때의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희망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답안지라기보다 70년 인생을 꾹꾹 눌러 담은 한 편의 피 맺힌 상소문과도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들은 하나둘씩 답안을 제출하고 나갔지만 최 선비는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죠. 눈이 침침해 글자가 2개로 보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죠. 안 된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아내가 보고 있다. 우리 개똥이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 아픔으로 정신을 붙들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시험장 깃발이 붉게 물들 때쯤 최선비는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 갔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구름 위에 학이 되지 마시고 진흙탕 속에 소가 되어 백성의 짐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붓을 내려놓은 최선비는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만 답안 작성을 멈추시오. 시험관의 외침과 함께 마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답안지를 제출했죠. 감독관이 쭈글쭈글한 노인의 손에서 답안지를 받아들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최선비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온 최선비는 성균관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는 하늘의 뜻이었죠. 다만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종이 위에 다 쏟아내고 나니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합격자의 명단을 적은 방이 성균관 앞에 붙었죠. 수많은 선비가 서로 먼저 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최선비는 인파 뒤편에서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렸지만 늙은 눈으로는 깨알 같은 글씨가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장원 급제자가 누구라고. 최두식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강원도 산골 출신이라는데 어느 명문가 자제인가. 최선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두식 그것은 바로 최선비의 이름이었거든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내가 장원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최선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죠.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방의 맨 꼭대기 가장 큰 글씨로 적힌 이름. 강원도 정선 최두식.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노인을 쳐다보았죠. 그때 관복을 입은 관리가 최선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댁이 강원도에서 온 최두식 어르신이요? 예, 소인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이 이번 과거의 장원이십니다. 전하께서 친히 어르신을 뵙고자 하시니 어서 입궐할 채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늙고 초라한 최선비에게 쏠렸습니다. 며칠 전 그를 비웃었던 젊은 선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흑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주저앉아 오는 노인이 이 나라 제1의 인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최선비는 관리가 내어준 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무명옷만 입어온 그의 몸에 비단 관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위험 있어 보였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았습니다. 궁궐로 들어가는 길 최선비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임금님을 뵙는 영광보다 고향에 있는 아내와 손자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편전에 들어서자 용상에 앉은 임금님이 인자한 미소로 최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최선비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죠. 고개를 들라.
과인이 너의 글을 읽고 밤새 눈물을 흘렸노라. 화려한 문장은 없으나 글자 하나하나에 백성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더구나. 내 나이가 70이라 하였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늙고 미천한 것이 감히 붓을 들었나이다. 아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뜻을 세우는 데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였다. 너야말로 이 나라 모든 백성의 스승이다. 임금님은 최선비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노인의 손과 옥새를 쥐는 임금의 손이 맞닿았죠. 그것은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한 인간의 삶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어사화를 꽂고 금이환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올 때는 보름이 걸렸던 길이 갈 때는 말을 타고 가니 며칠 걸리지 않았죠. 마을 여기에 다다르자 멀리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밭 갈러 나가는 소울음 소리나 들렸을 조용한 마을에 난데없이 꽹과리와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고을 사또가 직접 마중을 나오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도 팽개치고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윗집 최노인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이 아니라네. 관가에서 정갈이 왔는데 임금님께서 친히 어사화를 하사하시고 큰 상을 내리셨다지 뭔가.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제일 큰 경사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목을 길게 빼고 고갯마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뿌연 흙먼지와 함께 위풍당당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죠.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길을 열었고 그 뒤로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한가운데 비단 덮개를 씌운 백마 위에 관복을 입은 최선비가 앉아 있었죠. 한 달 전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넘어갔던 그 고개를 이제는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당당하게 넘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위엄은 고을 사또조차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죠. 최선비는 마을 여기에서 익숙한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이진 논두렁, 자신이 땀 흘려 일했던 밭고랑, 그리고 정겨운 초가집들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내 신세가 변하여 돌아오는구나. 저 흙 냄새, 거름 냄새, 한양의 그 어떤 꽃향기보다 좋구나. 행렬이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절을 올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망난 영감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대감마님 나으리 하며 굽실거렸죠. 개중에는 최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는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비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죠. 그저 말 위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들 사이로 비단 옷을 입은 김진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뒤로 숨으려 했죠. 최선비는 말고삐를 당겨 김진사 앞에서 멈췄습니다. 말이 푸르르 코김을 뿜자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어르신 아니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삐어서 귀한 분을 몰라보고. 김진사는 벌벌 떨며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과거 급제 축하연에서 최선비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던 일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했기 때문이죠.
이제 최선비의 말 한마디면 김진사의 체면은커녕 집안이 박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최선비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최선비는 말에서 천천히 내려왔죠. 그리고는 주저앉은 김진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진사, 고개를 드시게. 자네 덕분에 내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네. 그러니 자네는 내 은인이나 다름없네. 예, 은인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배움이란 남을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품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내 자네에게 술 한 잔 받으러 올세. 이번에는 쫓아내지 말아주게나. 최선비의 너털 웃음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김진사는 감격과 부끄러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고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선비의 시선은 김진사나 사또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저 멀리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낡은 초가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에는 평생의 반려자 늙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내는 비단 관복을 입고 돌아온 남편이 낯설어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만 있었죠. 최선비는 아내 앞으로 성큼 다가가 덥석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당신 서방이 약속대로 어사화를 꽂고 돌아왔소. 영감, 정말 당신입니까? 꿈은 아니지요. 고생하셨소. 그 먼 길을 어떻게.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최선비도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죠. 지난 겨울 문을 열어놓고 추위와 싸우던 밤들, 남들의 비웃음을 견뎌내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 그들 부부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아내의 치마폭 뒤에서 꼬마아이 하나가 쏙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자 개똥이였죠. 개똥이는 할아버지가 입은 화려한 옷과 머리에 쓴 꽃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개똥아, 할아버지 왔다.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와 진짜 꽃 달고 왔네. 우리 할아버지 대장 같다. 개똥이가 와락 품에 안기자 최선비는 번쩍 손자를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습니다. 자, 약속대로 우리 개똥이 무등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지. 이제 아무도 우리 개똥이 할아버지를 바보라고 못할 게다. 최선비는 머리에 꽂고 있던 어사화를 뽑아 개똥이의 작은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꽃이 너무 커서 개똥이의 눈을 가렸지만 아이는 신이 나서 까르르 웃어댔죠. 야호, 나도 장원급제다. 돌쇠야 봤지. 우리 할아버지는 임금님이 상도 줬다. 손자를 무등 태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백발의 장원급제자.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행렬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박수를 보냈죠. 그날 밤 최선비의 집에서는 초라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고기와 비단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쌀가마니를 몰래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선비는 사또가 권하는 높은 벼슬자리도 마다했습니다. 내 나이 70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소.
나는 그저 이 흙 냄새 맡으며 남은 여생은 못 배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며 살고 싶소. 그 후로 최선비는 사랑방을 개조해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늦깎이 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에는 돈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려는 청년들, 심지어 호미를 든 노인들까지 모여들었죠. 최선비는 회초리 대신 칭찬으로, 엄한 훈계 대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 보거라. 이 배울 학자는 아이가 두 손으로 지붕 아래에서 책을 잡은 모양이다. 배움은 양반의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최선비의 집 담장 너머로 봄에는 개나리가,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죠. 사람들은 최선비를 마을의 큰 별이라 불렀지만 최선비는 자신을 그저 행복한 늦깎이 학생이라 칭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선비가 눈을 감던 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꽃피던 청춘이 아니라 꿈을 향해 붓을 들었던 그 70의 겨울밤이었소. 고마웠소, 여보. 최선비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에 남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그리고 꿈꾸는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선비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죠. 지금도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가면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2의 최선비가 되어 꿈을 꾸는 또 다른 늦깎이 소년이 그곳에 있을지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꿈의 불씨가 있다면 오늘 밤 그 불씨에 용기라는 기름을 부어보는 건 어떨까요? 최선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